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택시장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이라는 것은, 자, 요거 하나만 넘기셔서요. 주택시장 분석을 해요. 자, 요건 이제 가볍게 보세요. 우리가 주택시장을 분석합니다. 주택시장을 분석을 하게 되면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으로 분류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죠.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 부동산이 다 개별성 때문에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주택을 따집니다. 물리적 주택.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다 주택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주택 시장을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이질적이죠. 자, 이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성을 나타납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불안정 때문에 분석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주택 서비스입니다. 주택 서비스는 동질성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분석을 용이하게 하죠. 그래서 완전 경쟁을 전제로 분석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물리적으로 이질적이지만 서비스는 동질적으로 간다. 우리가 효용이나 이런 것들은 동질적으로 가서 물리적으로 관점에서는 분석하기 힘들지만 이 동질화시키고 용도적, 효용적으로 우리가 만든다는 거죠. 자, 서울에 20평의 레미안 아파트와, 자, 어떻습니까? 부산에 대한 아파트가 다르죠. 부산의 아파트가. 부산에 또 뭐 40평의 더 샵이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 이 브랜드도 틀리고 평수도 틀리잖아요. 자, 그래서 물리적으로 당연히 틀리죠. 근데 이걸 동질적으로 본다는 것은, 자, 서울이나 대구나 지역 자체도 틀리고 물리적으로 다르지만 같이 본다는 거죠. 그 효용의 만족감, 우리한테 서비스를 주는 추상적인 단위라고 본다면 분석하기가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완전 경제를 분석하죠. 자, 그래서 팁을 드린다면 용도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효용으로는 분석이 용이하나 물리적 주택은 분석이 어렵죠. 이게 팁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주택 서비스. 물리적 측면에서는 주택의 질적, 양적이 이질적 상품이에요. 따라서 동질적 상품이 형성이 어렵습니다. 근데 주택 시장을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게 나왔죠. 주택 소유자한테 주는 효용이에요. 이걸 도입한다면 동질화시키고,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끊겼어요. 요즘은 잘 안 물어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도 우리가 주택 절량과 유량은 이건 별표를 하나 정도만 칠게요. 자, 우리가 주택 시장 여가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택 절량과 유량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앞쪽에서 수용급 대 유량 절량을 공급했잖아요. 우리가 분석했잖아요. 그럼 주택 유량과 절량을 주택 시장에서 또 우리가 분석을 해보죠. 주택이라는 거는 신규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재고 주택도 있어요. 자, 그래서 A 지역에, 자, 지금 현재 100채가 존재한답니다. 그럼 2020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양이죠. 현재 존재하는 양.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기존 주택이에요. 재고죠. 그래서 재고 주택을 얘기합니다. 기존에 지어진 거죠. 기존 주택. 자, 그러면 어때요?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이니까 주택 절량의 공급량이 됩니다. 절량의 공급량. 자, 근데 이게 또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어떻습니까? 만약에 2020년 12월 30일 날 봤더니 150채로 바뀌었어. 어머. 그러면 어때요? 이 안에서 50채가 신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신규로 1년 동안, 자, 신규 주택이 유입이 됐죠. 그럼 1년 동안이라는 건 유량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책에 또 체크를 해드리겠지만 주택 유량과 절량으로 갑니다.
그러면 주택 절량, 제가 저자는 시점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일정 시점이라는 걸 명시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유량, 일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정 기간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있겠죠. 그럼 수요량은 사는 거고요. 공급량은 파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해서 내거든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책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수요라는 것은 항상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유하고자 하는, 보유라는 게 들어가죠. 보유. 근데 공급이라는 건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일정 시점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절량의 공급량은 일정 시점에 존재라는 게 들어갑니다. 존재. 근데 유량은 어떻게 돼요? 현재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공급되는 거죠. 유량의 공급량은 공급되는 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죠.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 여기 이제 설명이 우리가 시험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단기는요. 자, 단기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축하기가 어려워요. 단기량은 절량이고요. 자, 장기로 가서는 신규가 유입될 수 있죠. 장기는 유량이다. 이렇게. 그러면 주택시장의 분석은 유량 개념뿐만 아니라 절량 개념도 파악해야 돼요. 주택 공급은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단기는 절량, 장기는 유량이라는 거죠. 자, 주택 절량의 공급량은 일정 시점에 존재 동그라미, 절량은 수요량은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것 동그라미. 자, 그럼 예를 들어서 2019년 현재 12월 현재 주택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이 100만 채면 그게 주택 절량의 공급량이 100만 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살 수 있죠. 3만 채가 공가면 주택의 절량의 수요량은 97만 채만 된다는 거죠. 자, 일정 시점에 대한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 양이 다를 수도 있죠. 자, 유량입니다. 유량은 기간이죠. 기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이에요. 근데 유량의 수요량은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죠. 자, 그러면 2019년 1년 동안 밑줄, 이게 유량이죠. 그러면서 5만 채가 공급됐다. 분양이 된 거죠. 5만 채가 주택 유량의 공급량인데, 자, 우리가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5천 채가 미분양이라면 그만큼 빼야죠. 그럼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4만 5천 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자, 주택 수요와 소유는 별표를 하나 정도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문제는 주택 수요와 소유는 다르다고 나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볼게요. 앞쪽에서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택 수요와 주택 소유라는 걸 비교하죠. 그럼 주택 수요와 주택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겠는데요. 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가장 핵심 포인트는 주택의 이게 유효 수요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하우징 디맨드라는 자체, 진짜 주택 수요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유라는 건 니즈. 우리가 주택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무주택 서민들은요. 잠재 수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잠재 수요는 살 의사는 있는데 주택 살 능력이 없는 수요죠. 그 다음, 자, 중상층 이상은 유효 수요예요. 살 의사와 살 능력이 다 있죠. 그러면 이 유효 수요자들이 사는 걸 주택 수요라고 합니다. 그럼 주택을 수요하는 걸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무주택 서민들은 집을 살 의사는 있으나 능력이 없죠.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주택이 필요한 양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정부 개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입해서 이걸로 전환시켜야겠죠. 그 핵심 포인트로 갑니다. 자, 주택 수요는 구매력이 있는 수요자로서 주택시장의 정책에서 항상 경제적 시장 활동상의 개념으로서 시장 경제 원리에 존중을 줘서 그냥 우리가 맡겨야 돼요. 그래서 중상층 이상인데 소유는 아닙니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매력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사회복지 정책을 따라서 정책상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는 건 소유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소유를 수요로 또 전환시키는 금융정책을 장기저리로 불려줘야 한다. 그렇게 가시죠. 자, 그러나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주택 여가 가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위주로 좀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택 유량과 저량이라든지 이 주택 소유와 수요는 출제를 잘 안 돼요. 얘네들이 출제원들이 잘 안 내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여가 과정에서 많이 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가 현상이라는 자체, 여가 과정하고 주거 분리를 연결시켜서 여기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나온다고 봐야 돼요. 매년. 그래서 가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자, 제목은 주택 시장의 여가 과정 이렇게 제가 할게요. 주택 시장의 여가 과정. 주택 시장의 여가 과정. 여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항상 순환을 해요. 자, 세주택이 또 노화되면 부셔서 재개발 재건축하면 또 세주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택이라는 것은 항상 세주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주택이 반짝반짝 별이 빛나서 신규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중고주택으로 금이 많이 가게 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신주택이 더 비싸죠. 그럼 고가주택이어서 고소득층들이 살고 있고요. 자, 이 금이 많이 건 것을 저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저가주택. 그렇다면은 갑돌이가 이제 고소득자고요. 상위 계층이고 을돌이가 이제 하위 계층이라고 해요. 저소득층. 그럼 하향여가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또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자, 고가주택이 금이 가게 되면 개량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개량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포기하고 개량을 안 하고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럼 이거는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팔아서 아예 저가주택으로 전환이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하향여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향여가라고 하고요. 자, 언제나 하향이 되는 건 아니겠죠. 자, 이 지역이 개량 비용보다 주택가치 상승이 크다. 그럼 개량을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 되죠. 그래서 내려가는 건 다운, 올라가는 건 업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세요. 그럼 상향여가는 업그레이드죠. 상향여가는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수선되거나 재개발돼서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순환을 한다. 그럼 되게 쉬워요.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 다운, 하향,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면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자, 그러면 상향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볼까요? 개요로 갑니다. 자, 개요에서 주택 여가 작용은 주택의 질적 변화가 가구 이동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득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한 현상을 여가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공가라는 게 있잖아요. 공가. 자, 집이 비어 있는 거죠. 자, 그럼 공가가 안 필요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우리가 이사 가려면 좀 비어 있었잖아요. 그 공가 현상도 또 중요한 여가 작용이 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서 공가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 자, 밑에 이제 우리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가볼게요. 넘겨볼게요. 자, 2번 상향여가와 하향여가입니다. 자, 상향여가는 하위 계층이 주거가 재개발 재건축돼서 주거 환경이 개선돼서 상위 계층으로 이동돼요. 그래서 상향여가는 당연히 소득이 증가하면 고가를 찾잖아요. 저가주택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게 되겠고요. 자, 하향이라는 것은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자, 이건 하향여가라고 합니다. 또 공가가 돼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주택 여가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용하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자, 이렇게 여가 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자, 업그레이드돼서 또 새 주택이 되고요. 또 저가주택한테 우리가 또 주택을 주니까 또 이것도 하나의 순환 과정으로서 또 어떻습니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솔직히 밑에 하향여가에 대한 정부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신축을 금지한다는 건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 예전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약간 끊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참고적으로 봐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지금 출제 빈도가 좀 낮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하향여가 과정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뭐냐? 정부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신축을 금지합니다. 자, 그래서 자, 저가주택의 신축을 금지한다고 나왔었거든요. 저가주택. 그럼 저가주택에 대한 신축을 금지한다. 자, 들어보세요. 저가주택은 오래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불량주택이 또 돼버릴 수도 있죠. 그럼 신축을 하더라도 어때요? 비용을 적게 들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면 너는 신축하지 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 그냥 고가주택 받아먹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단기적으로는요. 저가주택, 자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는 저가주택에 대해서 자 이건 저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를 해줍니다. 저소득층한테. 그럼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근데 단기는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장기에서는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 어때요? 위에서 하향 여과를 해오기 시작하죠. 그럼 두 채가 하향을 했다 보면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신규가 아니라 기존 주택이 하향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두 채 하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두 채를 하향하다 보니까 원래는 10채가 있었어요. 근데 8채밖에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 그만큼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니까 저가주택에 대한 우리가 수요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 저가주택 수요가 어때요? 그 부족하죠.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죠.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가주택에 대한 것이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공급량이 그만큼 두 채만큼 감소했으니까 수요가 더 많으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럼 장기적으로 저가주택이 아니라 고가주택의 신축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고가주택에 대한 착공량을 늘리겠죠. 이때는 기존주택이 아니라 신규주택을 유량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단기와 장기가 있죠. 그래서 단기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를 해서 인구도 증가하고 저가주택 보조금을 또 지급할 때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향 저가 수요 증가 이렇게 갔어요. 하향했다는 건 항상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때요?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만 상승해 버리죠. 임대료가. 장기에서는 어때요? 임대료가 상승한 따라서 초과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고가주택 일부가 하향 여과에서 저가주택에 제공되죠. 그러면 그만큼 저가주택 양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비용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저가주택도 주택 가격이 일정 비용 일정이면 원래 가격보다 이제 비용 증가는 이제 증가하겠죠. 주택량도 원래 수준보다 증가인데 고가주택 위주로 좀 가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두 채를 짓는데 비용이 일정해요. 그럼 옛날하고 비용이 똑같이 들어가죠. 그럼 딱 두 채만 짓습니다. 그러면은 고가주택에 대한 양은 원래 수준 가고 가격도 원래 수준이 되죠. 근데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럼 한 채밖에 안 줘요. 그러면 고가주택 양은 원래 수준보다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겠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비용 일정이든 비용 증가든 내려오니까 저가주택 양이 사회 전체 양이 증가했다는 건 공통적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요거는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참고만 하시고 오른쪽에 주택 여가의 현상의 촉과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주거의 질을 개선시키고 또 어떻습니까? 그만큼 하향이 되니까 저가주택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주거분리가 시험 문제 또 잘 나옵니다. 주거분리 우리가 가보도록 하죠. 여가작용에 의해서 주거분리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럼 주거분리는 뭐냐? 경계지역에 의해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주거용과 상업용이 나눠진 게 아니죠. 용도별이 아니라 소득 계층별이다. 이렇게도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도시 전체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요. 요즘은 어때요? 그 가까운 지역에도 새 아파트와 한 아파트의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발생된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바뀐다는 건요. 여가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자, 만약에 고소득층이 있는데 금이 갔어요. 그럼 계량 비용이 들어가죠. 고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계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계량 비용이 만약에 2억이 들어가는데 2억을 투자해서 주택 가치 상승이 가치의 상승분이 1억밖에 안 올라가면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얘네 떠납니다. 떠나고 자, 새로운 용어가 저소득층이 들어와요. 들어온 거를 침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침입이라는 것은 이질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적군의 침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침입을 해서 아예 저소득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계승 아니면 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하향여가가 되겠죠. 저소득층은 아예 바뀌니까. 그래서 하향여가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자, 불량주택이 돼서 야, 이 주택이 이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생겨요. 그러면 긍정적이 아니라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되겠죠. 외부 효과. 자, 여기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저소득층이 있어요. 근데 금이 많이 갔어. 자, 여기가 만약에 계량 비용이 1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주택의 가치의 상승분은 3억이나 올라갔대요. 아, 이거 계량하죠. 근데 얘가 돈이 없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가 떠나고 고가 들어오죠. 그럼 아예 고로 바뀌는 것은 상향여가가 되겠죠. 그러면 새 아파트로 바뀌니까 그 지역에 공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복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 어떻게 냈었냐면요. 출제원들이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애가 저고요. 고가 있습니다. 그럼 고소득층이 들어가서 고가 되고 저소득층이 들어가서 저가 된다. 자, 들어있는 애들은 다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있는 애가 아니라 들어가는 애들이 중요하죠. 자, 고가 들어가면 상향여가고요. 저가 들어가면 하향여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저가 들어갔죠. 그럼 이건 하향여가 같이 떨어지니까. 자, 고가 들어갔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향여가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있어요. 자, 우리 학교 다니실 때 점수가 잘 나온 사람과 붙으면요. 내 점수도 올라가 버려요. 그럼 할증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저소득층들은 여기 경계가 아주 가깝거든요. 경계 지역에 눈을 보니까 공원도 있다. 그럼 이 가치가 높아져요. 근데 자, 시험이 잘 어떻습니까? 시험이 잘 점수가 안 나온 사람 붙으면 내 점수 떨어지죠. 그래서 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과 경계 지역이 있다면 여기는 할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거 분리로 가죠. 개념. 자, 구름구시. 자, 이 주거 분리라는 것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인근 근린 지역에서 발생한다. 자, 우리가 2번 정해복과 같은 거는 공원은 우리가 추구하죠. 외부 효과는 편익을 추구하고요. 부외부 효과는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가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자, 밑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정해복과를 발생돼요. 그럼 우리가 공원이 보이니까 할증이 붙고요. 저소득층과 인접한 고소득층들은 오히려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피해를 줘서 할인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할증과 할인이 바꿔 나왔고요. 친입과 천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계층이 들어가는 게 친입이고 바뀌는 게 천이거든요. 그럼 기업번의 키포인트를 찾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자, 하향여가는요. 저소득층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조건 하향여가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친입이라고 하고요. 그럼 친입에 의해서 계속 하향여가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서 고소득층들이 점차 저소득층으로 변해요. 그래서 토지용이 이질적인 요소들이 침입해서 다른 종류의 토지용으로 변화되는 것을 천인항 계승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불량주택 체크하세요. 아,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요. 들어보시면요. 자, 이렇게 금이 갔어요. 굉장히 이제 노화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해서 우리가 불량주택의 문제가 생겨요. 그럼 불량주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요,
시장의 실패가 아닙니다. 원인은 시장의 실패라 그러면 틀린 지분이에요. 자, 얘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가주택을 원해서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가정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가정이지 시장의 실패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저소득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 원인은 저소득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죠. 대책은 절대 철거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철거하면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철거하는 게 아니라 실질 소득을 좀 높여줘서 금이 좀 덜 간 데로 이사하게끔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원인, 불량주택은 소득의 문제로서 시장 실패가 아니다. 자원 효율적 배분이 돼서는 가정이다. 자, 불량주택 문제가 해결은 소득에 관한 문제이므로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철거를 통한 것이 아니라 실질 소득을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리 말씀드렸지만 120페이지의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건 제가 너무도 중요하니까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조금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시간으로 넘겨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다음 주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요 세 타임으로 끝나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만나 뵙기로 하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택시장의 여가 과정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잡으세요.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죠. 자, 주택시장의 여가 과정이라는 것은요, 순환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 새주택이 헌주택 되면 다시 새주택이 되니까 우리가 순환 과정이다. 자, 쉽습니다.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 하향여가,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면 상향여가. 그럼 상향여가는 고가주택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 특히 저가주택 신축을 금지하게 되면 우리가 보조를 해줘서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하향여가 된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 신축을 금지한다는 건 우리 시험 문제 좀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볍게 본다면 정부가 보조를 해줘요. 그럼 저가주택 수요가 늘어나는데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아니니까 가격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장기는 우리가 신축을 금지하다 보니까 고가주택이 하향여가에서 두 채를 받죠. 그럼 저가주택 양이 늘어납니다. 그럼 고가주택에 대한 공급이 감소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장기에는 신규 주택을 짓죠. 근데 비용 일정일 때는요. 자, 똑같이 짓기 때문에 이 양이 원래대로 10개로 가죠. 가격도 원래대로 가는데요. 비용이 증가하면 한 채밖에 안 지어요. 그럼 원래보다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저가주택 양은 늘어난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저가주택에 대해서 비용 일정과 증가는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시고요. 그다음 주거분리라는 게 있어요. 주거분리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된 거죠. 그럼 이거를 주거와 상업지가 분리된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별이 아니라 우리가 계층별로 나눠지고 소득 계층별로. 자, 도시 전체나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걸 가지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편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들어가는 게 침입이죠. 그러면 다른 게 계층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상향여가 가격이 올라가고요.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하향여가 가격이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고소득층과 인접한 저소득층은 할증이 되겠고요. 저소득층과 인접한 고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은 할인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주택시장의 여가 과정에 대한 견해는 공가라는 자체도 집이 비어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구성 요소이긴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저가주택에 대한 저소득층이 하향여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저소득층들은 저가주택을 원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효율적 배분에 된 거지 시장의 실패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그 부동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득의 문제죠.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돼서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됐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는 아니다. 그러나 저소득 때문이나 정부는 철거하면 안 되죠. 철거는 굉장히 나쁜 정책이에요. 철거하지 말고 자, 우리가 저소득층들이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실질 소득을 좀 증가시켜서 저가주택에 좀 금이 덜 간 데로 옮기면 그때 철거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반복한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 파트에는 이 여가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에 제가 찾아뵐 때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우리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 이론, 그다음에 정보 가치에 대한 계산 문제로 갈게요. 다음 주는 계산기를 좀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을 같이 뒤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